그날은 유난히도 조용한 겨울 오후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남아있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 집안은 여전히 시아버지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지만 막상 이렇게 빈집에 들어오니 현실이 실감났다. 다시는 이 집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여보, 오늘은 안방부터 정리하자.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장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쓰셨다는 그 장롱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다. 이 장롱부터 비워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장롱문을 열며 말했다. 옷가지와 낡은 이불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장롱 맨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여보, 이건 뭐야? 나는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남편도 처음 보는 물건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나도 처음 보는데? 상자는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왠지 모르게 평범한 물건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 나의 유언장.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유언장?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아니, 아버지가 유언장을 따로 남기셨다고는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유언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알고 있었다. 재산 분배도 끝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유언장이 따로 숨겨져 있었던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몇 장이 정성스럽게 접혀 들어 있었다. 잉크가 조금 발해 있긴 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는 날이 온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유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다. 첫 문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나는 평생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거짓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기셨던 걸까? 남편은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내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또 다른 자식이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읽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시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분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니. 그것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채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정말 사실일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글씨가 맞아. 거짓일 리가 없어. 유 원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잘못의 결과였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비겁한 아버지였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음 장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 유 원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봉투 속에 남아있는 다른 서류들을 천천히 꺼냈다. 그 안에는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출생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우리 가족 누구와도 닮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그 이름을 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롱 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유 원장은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 원장을 처음 발견한 날 이후 우리 부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만 맴돌았다. 내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또 다른 자식이 있다. 그 한 줄이 우리 가족의 모든 기억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고 나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유 원장의 내용이 떠올라 손이 멈추곤 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느 날 밤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두려웠다.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우리 가족의 평화가 완전히 깨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유 원장 속에는 단순히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고백만 적혀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도 함께 남겨져 있었다. 시아버지가 직접 적어 놓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 모든 것은 마치 언젠가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 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우리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여보, 한번 가보자.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 원장에 적혀 있던 주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지방 도시였다. 평범한 주택가의 한 골목, 그곳에 문제의 집이 있었다. 낡은 빌라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나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다.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물러설 수는 없어.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였다. 단정한 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일지도 모른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씨 맞으신가요? 유 원장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여자는 잠시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김영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시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인 얼굴.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반응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이걸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녀의 집 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게 정말 그분이 남기신 글인가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버지의 필체가 맞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어릴 때 어머니께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는 걸. 하지만 이름만 알았을 뿐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죠. 그녀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그분이 제 친아버지라는 거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가족이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여자는 한참 동안 울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과 이 여자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분은 우리에게는 다정한 가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와 살아온 과정, 그리고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 모든 것을 들으며 나는 조금씩 깨달았다. 이 유언장은 단순히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이 외면했던 또 다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인 것 같아. 그분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그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우리는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모른 채 우리는 결국 결심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존재와 숨겨진 딸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솔직히 말하면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이미 장례도 끝났고 재산 분배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들 사이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계속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았다. 남편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말했다. 여보,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야.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맞아.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다. 가족 모임 날,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다. 모두들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유언장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롱 속에서 발견한 이야기, 그 안에 적혀 있던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니?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큰 신우이였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분일 리가 없어. 그녀는 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사본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 끝까지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그 한마디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모두 섞여 있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곧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걸 이제 와서 왜 밝혀야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일인데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족이라고? 모두가 각자의 감정으로 서로 다른 말을 쏟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전했을 뿐인데 그 진실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한참의 소란 끝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그 말에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면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결국 가족들은 어렵게 합의를 보았다.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우리 부부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까지 함께였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 그 여자는 긴장된 얼굴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인사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심과 분노뿐이었던 감정이 점점 연민과 이해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재산 문제, 가족 관계, 법적인 절차.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롱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유언장은 이제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몰랐다.
그 유언장 속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번째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경계하고 불편해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냉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며느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내 남편이 다른 자식을 두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더구나. 눈빛이 참 선해 보였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실지 이해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끝까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구나. 그게 가장 서운하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가족들은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남편도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여보,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건지. 남편의 말에 나 역시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산이었다. 유언장이 발견되기 전 이미 모든 유산 분배는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만약 숨겨진 딸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녀 역시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들은 다시 격하게 반응했다. 결국 돈 문제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하면서 유산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은 화를 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 없어. 우리가 먼저 찾아간 거야. 하지만 의심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것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산도 재산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족들은 모두 말문을 잃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편지를 한참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 아이 참 착하구나.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먼저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주겠니? 그 초대는 우리 가족에게도 그녀에게도 큰 용기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처음으로 시댁집을 방문했다. 낯선 발걸음으로 집 안에 들어선 그녀를 보며 가족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한 느낌도 들었다. 식사를 함께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자 긴장감은 서서히 풀려갔다. 그녀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겸손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널 많이 미안해했을 것 같구나.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유언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그동안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한 문장. 내가 남긴 비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보, 이것 좀 봐. 나는 남편에게 유언장을 내밀었다. 남편 역시 그 문장을 읽고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유언장에는 분명 더 숨겨진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며칠 뒤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시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우리는 책장 뒤쪽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두 번째 고백.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장롱 속 유언장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사실을. 수첩을 손에 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저 오래된 기록일 거라고 생각했던 수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겉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했다.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몰래 써내려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편은 한동안 수첩을 펼치지 못했다. 여보, 이거 읽어도 되는 걸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일 거야.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장을 넘겼다. 이 글은 유언장에도 담지 못한 나의 또 다른 죄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짓눌렀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일기처럼, 그러나 너무도 솔직한 고백처럼. 나는 한 번의 실수로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평생 사과하지 못했다.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 사람? 나는 숨을 삼켰다. 이미 숨겨진 딸의 존재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다. 박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여보, 혹시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 왔던 그 여자 기억나? 남편의 눈이 커졌다. 검은 코트 입고 끝까지 얼굴을 들지 않던 그 사람? 맞았다. 그날 유독 말없이 허나만 하고 조용히 떠난 중년 여자가 있었다. 그때는 먼 친척이거나 지인쯤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도 수상했다. 수첩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이어져 있었다. 선영에게는 내가 평생 짐이었다. 그녀는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 혹시 숨겨진 딸의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사람인 거야? 남편은 말없이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기 힘든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영의 아이는 내가 외면한 또 다른 피부치다. 순간 숨이 막혔다. 또 다른 자식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알고 있던 평범한 가장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수첩 속 기록은 더 깊어졌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 공장에서 일하던 시기에 두 명의 여인과 엇갈린 인연을 맺었다고 적어 놓았다. 한 사람에게서는 딸이 태어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그러나 그는 두 아이 모두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나는 비겁했다. 가정을 선택했고 진실을 버렸다. 그 고백은 너무도 처절했다. 남편은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이제 뭐라고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첩 맨 뒤쪽에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진단서의 날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 병명은 말기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외면했던 삶과 마주하려 했던 것이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을 발견했다면 선택은 너희 몫이다. 내 죄까지 끌어안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아이들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려달라.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후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찾아야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유언장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두 명의 숨겨진 자식, 두 개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다. 두 번째 숨겨진 아이가 이미 우리 가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수첩의 내용을 모두 읽은 뒤 우리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롱 속에서 발견된 유언장 하나가 이제는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거대한 미로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숨겨진 딸 한 사람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또 다른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을 넘어섰다. 법적인 문제,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모두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그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려달라는 그 문장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가족들을 모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전달해야 했다. 이미 한 번 큰 충격을 겪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또 다른 기록이라니? 남편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숨겨진 자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큰 시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뭐라고? 또 있다고? 네,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한 번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찼는데 또 다른 자식의 존재라니. 이번 일은 지난번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도대체 아버지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다니. 가족들의 원망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첩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장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너희 곁에 있다. 처음에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며칠 후 우리는 수첩에 남겨진 단서를 따라 두 번째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수첩 속에는 이름 대신 이니셜과 몇 가지 정보만 적혀 있었다.
1985년생, 서울 출생, 현재 거주지는 시아버지가 살던 도시 근처, 가끔 우리 집을 드나들던 사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보, 이거 혹시...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족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유난히 아끼던 사람, 자주 집에 드나들던 사람, 우리와 가까웠지만 혈연은 아니었던 사람.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민수 씨. 그는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후원하던 젊은 사업가였다. 가끔 집에 와서 밥도 함께 먹고 가족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석하던 사람. 모두가 그를 단순히 아버지의 후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수첩 속 기록들과 하나하나 맞춰보니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었다. 나이는 1985년생, 고향도 같았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유난히 그를 챙겼다는 사실까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그가 정말 숨겨진 아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그와 가족처럼 지내온 셈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어렵게 민수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 남편은 조심스럽게 수첩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 씨, 혹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혼자 키웠다는 것,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나타난 후원자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남편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김영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우리는 또 한 번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또 다른 가족. 시아버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마지막 비밀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수 씨의 반응을 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야 그분이 남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게만 들렸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우리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를 도와주는 그분이 어쩌면 너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시아버지와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유 없이 저를 도와주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숨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두 아이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민수 씨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미 숨겨진 딸의 존재만으로도 큰 혼란을 겪었던 가족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 숨겨진 아들이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남편은 깊은 고민 끝에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또 한 번의 가족 모임이 열렸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모두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숨겨진 아들에 대해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했다. 어머니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민수 씨입니다. 그 순간 거실 안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시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민수라고? 우리 집에 자주 오던 그 사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오랫동안 후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고?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던 사람이 사실은 남편의 또 다른 자식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큰 시누이가 격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랑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형제라고? 감정은 다시 폭발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신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민수 씨까지 함께였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가족들 앞에 섰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가족들은 처음보다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잘못은 아니겠지. 어른들이 만든 문제일 뿐이니까. 그 말에 민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숨겨진 딸과 아들, 그리고 기존의 가족들,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밀 계약서, 그 서류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수 씨와의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혼란 속에 빠졌다. 신탁 재산의 존재,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미 지급되고 있던 지원금.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 말투에서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놓았다. 신탁 계약서에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조항이 조금 특이합니다.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특이하다니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가리켰다. 모든 재산 분배는 가족 간의 화합을 전제로 한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탁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럼 우리가 싸우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쉽게 말해 김영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이 일로 갈등을 겪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만약 서로 다투고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조항의 의미는 단순했다.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시누이들도 더 이상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큰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국 아버지가 우리한테 마지막 시험을 남기신 거네. 작은 시누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싸워봐야 우리만 손해라는 거지. 민수 씨와 숨겨진 딸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정말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정식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겸손했고 진심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돈의 분배가 아니라 서로의 인정과 화해였다는 사실을.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다시 모았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구나.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남편이 잘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원망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그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 말에 거실 안이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시누이들도 결국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도 더 이상 미워만 할 수는 없겠지. 아버지가 원했던 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그날 이후 가족들은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결정을 내렸다. 법적인 분쟁 없이 시아버지가 남긴 뜻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재산은 공정하게 나누고 서로를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앞에서 정식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합의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우리 가족이다. 그 한마디에 숨겨진 딸은 눈물을 흘렸고 민수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장롱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유언장. 그것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가족으로 만들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장롱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평생 외로운 비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몇 달 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커진, 하지만 훨씬 따뜻해진 가족으로. 하지만 그 평온함은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지만 누구도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특히 시누이들은 여전히 예민했다.
사람은 나빠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가족이 둘이나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니?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나 역시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으니까. 그 무렵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거래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김영수님과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다시 우리 가족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남편과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최근에 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발견된 문서입니다. 김영수님께서 생전에 따로 맡겨두신 자료입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공증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에 놓여 있던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신탁재산관리 계약서.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김영수님께서는 생전에 일부 재산을 따로 신탁 형태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특정 인물에게 지원하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특정 인물이라면 혹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민수 씨와 이미 만나신 따님 두 분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두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몰래 재산을 따로 관리해 왔던 것이다.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일부가 이미 신탁 형태로 묶여 있었고 그 수익금이 매달 두 사람에게 일정 금액씩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조용히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분명 가족을 속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려 노력하고 있었다.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신탁 재산의 일부가 시아버지 사망 이후 자동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은 곧 숨겨진 두 자녀 역시 공식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다시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돈 문제였잖아.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 특히 시누이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직접 결정해 두신 일이에요. 그러자 큰 시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이제 와서 갑자기 형제라고 하면서 재산까지 나누자는 거야?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적인 돈 문제와 얽히자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민수 씨와 숨겨진 딸 역시 난처해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나를 다시 불렀다. 며느리야, 내가 요즘 계속 생각해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도 죄는 없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결심했다. 법대로 하자.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말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기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신탁 서류 속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조항 하나. 그 조항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혼란 속에 빠졌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우리 가족은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마음까지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가족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숨겨진 딸이었던 지연 씨는 처음에는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제가 괜히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늘 미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 당당해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후원 덕분에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앞으로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처음에는 경계하던 시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서서히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명절이 되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축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식탁이 조금씩 웃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구나. 무엇을요, 어머니? 남편이 왜 마지막에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지 말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했던 거겠지. 그 마음만큼은 이제 이해하려 한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서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마지막 부탁이었고 상처 속에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시아버지의 묘소에 모두 함께 갔다. 원래의 가족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두 사람까지 그날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어 함께 선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두 사람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 이제는 내가 품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여보,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저주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 어떻게? 우리가 더 큰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돌이켜보면 장롱 속에서 발견된 유언장은 단순한 비밀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던져진 하나의 질문이었다.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픔을 끌어안을 것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했고 결국 서로를 선택했다. 이제 우리 집 거실 한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예전보다 사람이 늘어난 사진. 조금 복잡하지만 훨씬 따뜻해진 사진이다. 나는 가끔 그 장롱을 떠올린다. 낡고 오래된 나무 장롱.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유언장. 만약 그날 그 문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다. 인생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지금의 나는 확신한다.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신탁 재산의 존재,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미 지급되고 있던 지원금.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 말투에서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놓았다. 신탁 계약서에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조항이 조금 특이합니다.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특이하다니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가리켰다. 모든 재산 분배는 가족 간의 화합을 전제로 한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탁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럼 우리가 싸우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쉽게 말해 김영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이 일로 갈등을 겪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만약 서로 다투고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조항의 의미는 단순했다.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시누이들도 더 이상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큰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국 아버지가 우리한테 마지막 시험을 남기신 거네. 작은 시누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싸워봐야 우리만 손해라는 거지. 민수 씨와 숨겨진 딸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정말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정식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겸손했고 진심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돈의 분배가 아니라 서로의 인정과 화해였다는 사실을.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다시 모았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구나.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남편이 잘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원망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그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 말에 거실 안이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시누이들도 결국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도 더 이상 미워만 할 수는 없겠지. 아버지가 원했던 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그날 이후 가족들은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결정을 내렸다. 법적인 분쟁 없이 시아버지가 남긴 뜻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재산은 공정하게 나누고 서로를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앞에서
정식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합의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우리 가족이다. 그 한마디에 숨겨진 딸은 눈물을 흘렸고 민수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장롱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유언장. 그것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가족으로 만들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장롱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평생 외로운 비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몇 달 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커진, 하지만 훨씬 따뜻해진 가족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장의 유언장이 한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 유언장은 우리를 더 큰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은 때로 두렵지만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